2025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에서 패드는 올해 금리를 2차례 인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과 같지만 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연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2차례 금리가 인하되면 최종 금리는 3.75%에서 4.0%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2번이 아니라 3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등 총 3번의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각각의 확률도 60에서 70% 수준으로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히 인하하겠다는 연준의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와 숨은 시그널까지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순한 금리 전망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금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경제에 대한 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드디어 꺼내든 금기어 관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점도표를 통해 드러난 내부 시각 차이의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QT의 의미, 그리고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패드풋 기대감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연준의 위원들이 향후 기준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는지를 점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 점들의 분포를 보면 연준 내부에서 금리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갈리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개됐던 점도표에서는 총 19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10명이 2025년 금리를 3.75%에서 4.0%로 보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점도표가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3월 FOMC 회의에서도 같은 수준인 3.75%에서 4.0%를 예상한 위원이 9명이었습니다. 숫자는 1명 줄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2차례 인하라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인하 폭 축소 가능성은 일단 거친 셈입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1차적인 안도감을 느낀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점도표에 찍힌 점들의 분산폭, 즉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점도표에서는 점들이 총 6개의 금리 구간에 걸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점도표에서는 그 구간이 4개로 줄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축소가 아니라 매파와 비둘기파의 입장 차이가 좁혀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점도표상에서 의견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 연준 내부에서 금리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고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즉, 이번 회의를 통해 연준은 단순히 2번 인하라는 말을 반복한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생각이 좁혀지고 있고 그만큼 정책 결정에 있어 혼선이 줄어들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건 그렇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진짜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3월 FOMC에서 발표된 경제 전망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견고한 경제라는 표현이 유지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GDP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연준은 2025년 미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에는 이 수치를 1.7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을 연준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실업률입니다. 12월에는 4.3%였던 전망치가 이번에는 4.4%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여도 연준처럼 고용지표에 민감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는 물가입니다. 연준은 2가지 물가 지표를 사용합니다. PCE 인플레이션, 전체 소비자 근원 PCE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가격이 들쑥날쑥한 항목을 제외한 물가. 이번 전망에서 PCE는 2.5%에서 2.7%, 코 PCE는 2.5%에서 2.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즉, 연준은 경기는 둔화될 것으로 보지만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멈추거나 침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이유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가의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침체가 온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다는 걸 시장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 내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방향성만 그렇지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부를 정도는 아니다. 실업률이 5% 이상으로 더 오르거나 GDP 성장률이 1%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이 상황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금리를 내려서 경기에 더 큰 둔화를 막고 싶어하는 기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 데에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라는 정치적인 변수입니다. 이제 다음은 그 관세가 왜 연준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시장에는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QT의 축소, 다시 말해 연준이 돈을 회수하는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QT와 QE라는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QE는 연준이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내서 경제에 유입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QT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이 만기되더라도 새로 사들이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정책입니다. 이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이후 연준은 QE를 통해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은 활기를 띠었고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하자 연준은 방향을 바꿔 2022년부터 QT, 즉 돈을 회수하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까지 연준은 매달 600억 달러 규모의 QT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부터는 QT 규모를 250억 달러로 축소했고 2025년 4월부터는 다시 5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연말에는 QT를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QT를 줄이는 것 자체가 금리를 내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시장에 주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면서도 QT의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긴축을 유지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우회적으로 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은 연준이 금리는 못 내리지만 유동성은 조금씩 넣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데 동시에 관세나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준은 정면 승부 대신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도우려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연준의 QT 축소를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숨겨진 금리 인하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을 살짝 풀면서도 연준은 직접 금리를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살펴볼 관세라는 정치적 변수,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꺼낸 무역 정책과 관세라는 금기어가 왜 지금 시장과 연준 모두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 중 하나는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무역 정책과 관세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역 정책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리 경로에 대한 개별 평가는 현재로선 어려운 과제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규모 관세 정책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왜 관세가 연준을 곤란하게 만들까?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국가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에도 부담이 전가됩니다. 즉,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관세로 인해 물가가 다시 오르면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과거 인플레이션 논쟁에서 매우 민감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파월은 관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메시지를 단순한 낙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관세의 물가 자극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관세라는 변수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QT 축소, 즉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입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진 않지만 QT를 줄이면서 시장에 돈이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유연한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표현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시그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은 연준이 직접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QT 축소나 유동성 공급 같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살펴볼 내용은 그런 기대가 어떻게 패드푸시라는 신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월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월가에서는 연준의 전략을 두고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연준이 당장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QT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심스럽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금리는 못 내리지만 시장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파월은 신경 안 씁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지표에 대해 소프트 데이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수치, 즉 하드 데이터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 데이터란 설문조사, 기대심리 같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뜻하고 하드 데이터는 고용률, 생산지표, 실질 소비 등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말합니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시장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즉, 연준은 심리적 불안이나 여론이 아닌 실제 수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다시 올리진 않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리세션에 대한 파월의 태도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침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복수의 경제 전망가들이 경기 침체 확률을 다소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실업률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발언은 연준이 아직까지는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함으로써 유연성을 남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우리가 침체를 예측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신호들을 종합해볼 때 월가 내부에서는 연준이 시장을 지켜볼 뿐 손 놓고 있지는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당장 내리지 않지만 QT를 줄이며 유동성 공급을 시도하고 있고 데이터가 나빠지면 언제든 금리나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다음 단계, 즉 패드풋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패드풋이란 연준이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 결국 개입해서 받쳐줄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지금 시장은 파월의 발언 하나하나에서 그 가능성을 계산하고 연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패드풋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월가가 생각하는 연준의 개입 타이밍이 언제일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패드풋입니다. 패드풋은 풋옵션에서 유래된 말로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 연준이 나서서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뜻합니다. 즉, 주식시장이 급락하거나 실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리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시장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가? 앞선 내용들에서 정리했듯 연준은 공식적으로 침체를 인정하지도 금리를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언급하지 않지만 QT는 줄이고 있고 관세 이슈를 언급하며 통화 정책이 복잡해졌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올라가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시장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형성합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연준은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월가 내부에서는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시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월가가 생각하는 연준의 개입 조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률이 4.7%에서 5% 수준까지 오를 경우, S&P 500 지수가 20% 이상 급락할 경우,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소비 지표가 위축될 경우,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 QT 조기 종료, 심지어 일시적 QE 재개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이 언제 개입할 것인가라는 타이밍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준이 명확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메시지 속에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장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지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준이 움직이는 순간 시장은 그것을 바닥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닥이 확인되면 월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폭적인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FOMC는 단순히 금리를 2번 내릴 거라는 재확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고민과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의견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경제 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은근히 시사했으며, QT 축소는 연준이 금리는 못 내려도 유동성을 넣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처음으로 관세라는 민감한 단어를 입에 올리며 정치적 리스크가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경제가 아직 견고하다고 말했고, 실업률이 오르기 전까지는 인내하겠다는 태도도 유지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모든 메시지를 한데 모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일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월가는 알고 있습니다. 파월이 신호만 주면 그 순간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